자, 부작위범입니다. 자, 부작위범 관련 조문이 제18조인데 18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자, 밑에 의의를 봅니다. 우리 부작위범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아시죠? 제가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주체, 객체, 행위, 결과가 있다 했죠? 적지 마세요. 노트 있으니까. 여기에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에 자기가 있고 부작위가 있다. 자기는 거동이 있는 것이고 부작위는 거동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갑니다. 자, 범죄는 거동이 있는 자기와 거동이 없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형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법상의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규범적으로 기대가 되는 특정 행위가 있는데 그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작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를 보고 있는 부모님이 구조를 안 합니다. 뻔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는 물에 빠져 죽고 말죠. 그랬을 때 그 부모님에게 그 아이를 구조해야 할 특정 행위가 있는데 그 특정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게 바로 뭐다? 형법상의 부작위범이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거동이 있는 것은 자기고 거동이 없는 것은 제가 부작위라 했는데 그러면 자기와 부작위를 한번 구별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자기범 사례를 한번 갖고 설명드려볼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살인죄인데 A가 칼을 들고 B를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죠. 살인죄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금지규범이잖아. 그것을 A가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범이라는 것은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부작위범을 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거불응죄인데 집주인 B가 A에게 너 나가 퇴거를 명했는데 A가 버팁니다. 퇴거하지 않습니다. A는 뭐를 위반했죠? 퇴거불응죄라고 하는 것은 퇴거하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A는 그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작위범이라는 말은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서 다시 갑니다. 기본서를 보면 자, 부작위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고 자기는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는 뭐고 부작위는 뭐고 이렇게 딱딱 개념이 맞아떨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밑에 자기와 부작위 구별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문제점 세 번째 줄에 자, 형법적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 행위가 자기도 있고 부작위도 있고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이를 올라가면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냐 자기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냐 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견해가 대립 나와 있는데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다시 올라가서 판례 봐야 됩니다. 이 판례는 이 개념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꺽쇠 1번. 범죄는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실행되지만 적극적 행위가 뭡니까? 그쵸, 자기죠. 때로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밑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아닌 지문 같아 보이지만 시험에 몇 번 등장했으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자, 꺽쇠 2번.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중간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결과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이 존재할 것.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무슨 뜻이다? 아이가 물에 빠졌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요구되는 행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모님이 아이를 능히 구조할 수 있었는데
그 행위를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부자기범이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을 구비했을 때 부자기가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판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구별, 문제점, 학설, 견해 드릴 겁니다. 자, 다수설은 1번 견해 취하고 있고 판례는 2번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1번 지워버렸죠.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요. 자, 꺽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쵸? 자기를 먼저 검토해라. 자기를 먼저 검토해서 자기가 되면 거기서 끝내라. 부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 나중에 검토해도 된다는 견해가 자기 우선 부자기 보충설인 겁니다. 이 견해를, 이 판례를 꼭 좀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읽어보면 부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다. 보충관계라는 말의 의미는 저 뒤에 죄설론할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검토해보고 자기가 인정되면 거기서 끝내라. 부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 나중에 검토해도 된다는 견해가 자기우선 부자기 보충설인데 이 견해를 취한 판례들이 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판례가 많이 나온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노트를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이 기타라는 부분 나올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 판례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 자, 그러면 첫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경합했을 때는 자, 앞에 부분이 자기범이고요. 앞에 박스가 자기범 박스입니다. 직무유기죄는 부자기범 박스입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직무유기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때는 자기만을 먼저 검토하고 부자기는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는 자, 결론이 뭐다? 자기범에 해당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만 될 뿐이고 별도로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직방하고 직무유기죄가 역시 두 가지 모습 다 있을 때 그때는 자기범만 되는 것이고 부자기범에 해당되는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는다. 세 번째 판례입니다. 범인도피죄랑 직무유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띄고 있을 때는 먼저 자기를 검토해서 자기가 인정되면 거기서 끝내라. 도피죄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동시에 갖고 있을 때는 자기범에 해당되는 증거인멸죄만 될 뿐이지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CF 있죠, CF. 이 CF는 우리 총론 교재에는 없고 강론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책 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드립니다. 자, 농지 불법 전용 허가 신청 플러스 이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이 농지 전용 불법 전용 허가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는 자, 앞에 부분이 자기적 요소고요. 뒤에 부분이 직무유기죄 관련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 두 가지 죄가 다 된다는 거야. 농지 불법 전용 허가 신청한 부분도 죄가 되고 이를 허가해준 직무유기죄도 되는 것이고 두 가지 죄가 다 된다라고 해서 경합범 처리를 인정한 판례가 강론책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딱 하나의 판례만 예외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범만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박스 칠한 부분 있죠? 이 네 가지 판례는 전부 다 뭐다? 그쵸? 비리 은폐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비리 은폐 목적에서 나왔을 때는 자기범만 된다. 그런데 CF대에 있는 허가 신청한 부분은 비리 은폐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모두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판례 보도록 합니다. 교재를 가서 보시면 첫 번째죠. 전부 다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최소한 3개 이상 나왔는데 10번 이상 넘게 나온 판례들입니다.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은폐 목적이죠. 여기도 숨기기 위한 목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허가 처리 기한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에 피고인 스스로가 중간결제를 했다는 것이죠. 위계로서 최종 결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검사로부터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를 해버리잖아요. 역시 비리은폐 목적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경찰서 방범과장이 쭉 읽어보시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하면서 지시했죠. 이게 비리은폐 목적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는 자 빨간색 드시고 뭐만 된다? 자기 법만 된다. 비리은폐 목적일 때는 자기 법만 된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여기 동그라미. 여기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여기 동그라미. 세 번째 판례도 위계에 따른 공지방 여기 동그라미. 네 번째에서도 도피죄 동그라미. 증거인멸죄 동그라미. 즉 전부 다 자기 법만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검은색 펜 드시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 밑줄 그으시고 X. 직무유기죄 X. 직무유기죄 X. 따로 성립한다 하면 틀립니다. 직무유기죄 X. 직무유기죄 X. 정리됐죠? 단 하나가 뭐다? 여기 농지불법 전용 허가 신청 이를 허가하게 해주기 위해서 허가 내준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자기 법만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나옵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 자, 여기를 볼 텐데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보라매 병원 사건 나와 있죠? 여기 봅니다. 자, 갑이라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고 자, 주치의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올라갑니다. A라는 의사가 있는데 자,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호흡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의사가 이 호흡장치를 제거를 합니다. 이게 자기냐 부작이냐 이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그랬다면 일반인이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의 호흡장치를 제거를 했다면 그건 자기로만 봐야 되겠죠. 그쵸? 일반인이라서. 근데 의사가 호흡장치를 제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의사는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살려야 할 신분이 있잖아요. 그게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의사가 환자로부터 호흡장치를 제거했다는 것은 치료를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를 그만뒀다는 것은 부작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편으로 호흡장치를 제거했다는 것은 거동이 있는 것이라서 그건 자기잖아요. 즉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이 행위가 자기도 되고 부작이도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었다면 자기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기도 되고 부작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범으로 봐야 되느냐 부작위범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를 먼저 검토하고 나중에 부작위를 검토한다. 이게 판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오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보라매 병원 사건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사실관계를 볼 텐데 이 사실관계는 기본서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감녀는 그랬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치료를 계속한다면 호전 가능성이 높은 남편 A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엄청 비용 들죠. 근데 이 감녀는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이 봉천동 달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남편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을 하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녀가 뭐 남편 죽이고 싶어 죽이겠나?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설령 호전 가능성은 높지만 정상인이 못 돼요. 지금 식물인간 상태에 거의 가깝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 병원비를 수천만 원을 써도 남편이 제대로 거동도 못해. 그럴 바에는 너나 나나 다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감녀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퇴원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그럼 퇴원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의사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퇴원을 거절하겠죠. 그런데 이 감녀가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의사가 퇴원시켜주죠. 그렇죠? 퇴원시켜줍니다. 그래서 퇴원을 만료하긴 했지만 차라리 A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감녀.
감녀도 알아요. 퇴원하게 되면 남편이 죽는다는 것을. 그쵸? 그래서 이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서 이 의사는 결국 퇴원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쵸? 결국 퇴원하게 하였고, 이 명령을 받은 인턴이 이 환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결국 집에서 호흡장치를 제거를 하죠.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이 죄책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인턴까지도 같이 연루가 되어서 대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조그만 글씨 나와 있죠. 조그만 글씨 나와 있을 때 이것은 이 제거는 퇴원 조치, 즉 주치의죠. 주치의 퇴원 조치의 일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서 결국 의도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 인턴은 무죄 판결 받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제가 이렇게 X 해둘게요. X를 해둔다. 그쵸? 이 퇴원하게 한 명령, 이 명령에 따라서 지금 호흡장치를 제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에는 자, 이 제거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일까 아니면 부작위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나왔지? 결론 다 배웠잖아. 그런데 그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자, 이 보호자입니다. 처죠. 처. 뒤에서 배우겠지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해서 서로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게 바로 보증인적 지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즉 이 처가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퇴원을 강력히 요청하죠. 그쵸? 처음엔 거절 맞지만 결국 이 보호자를 이깁니까? 못 이기지. 그래서 이 주치의가 인턴에게 퇴원 조치를 하게 하죠. 그 명을 받아서 이 인턴이 환자가 끼고 있는 호흡장치를 제거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거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거는 이 퇴원 조치의 일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턴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쵸? 그래서 이 퇴원 조치만 설명드려버리면, 물론 제가 기본서에서는 이 제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냐 부작이냐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여기를 동그라미 쳐도 되고 여기를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냐 아니면 이게 자기냐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이거나 뭐 매한 가지죠.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여기서는 제가 퇴원 조치 갖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 퇴원 조치가 자기냐 부작이냐 이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지? 여기서 자기를 먼저 검토한다. 이게 판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자기를 먼저 검토해 봤다는 거죠. 그랬었는데 이것은 이 주치의는 무슨 죄가 된다? 둘이 서로 공모하자. 남편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이렇게 공모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치의는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뭐는 인정했다? 그쵸? 호흡장치를 제거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인 방조에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범, 그리고 방조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내는 살인죄를 인정했죠.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꺽쇠 1번입니다. 여기 퇴원 조치죠. 퇴원 조치. 치료 그만해. 퇴원시켜버려. 라는 이 조치는 빨간 펜으로 자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방조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색깔칠합니다. 이걸 부작위로 풀고 공동정범이라 풀면 틀립니다. 자, 됐고, 그 다음 꺽쇠 2번.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타인 법역을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뭔데? 적극적으로 타인 법역을 악화시켰다.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이게 뭔가요? 위의 사실관계에서 말했을 때 호흡장치 제거를 이렇게 설명한 거야. 적극적으로 타인 법역을 악화시켰다. 이걸 뭐로 보았다? 판례가 자기로 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에 의해서 악화된 법역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 이건 뭐를 말할까? 다시 되돌이키지 않았대. 뭐야 그걸? 재부착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쵸? 재부착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을 부작위범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여전히 뭐로 봐야 된다? 자기로 봐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끊어버리면
끊어버리면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다 공부해 두셔야 돼. 마지막에 일을 자기 몸으로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됐고. 설명은 답은 다 드렸어. 천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주치의는 자기에 따른 살인 방조죄, 인턴은 무죄.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 요지를 잘 익혀두시라고요. 여기서도 여기 색깔, 그리고 여기는 이 색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시험에 무지무지 많이 나왔다. 자, 그 다음 판례 보죠. 자, 분명히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지? 여기서 하나의 행위가, 그쵸? 하나의 행위가 자기도 있고 동시에 부작위도 있을 때, 그 말은 자기도 있고 부작위도 있다는 거야. 부작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자기를 먼저 검토해 본다 했잖아요. 검사가 자, 자기와 부작위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을 때 공소제기권자가 누군데? 검사지. 그러면 검사가 재량에 따라서 자기를 기소 안 하고 부작위를 기소할 수 있는가? 판례가 된다는 거야. 즉, 자기 범인 도피죄로 공소하지 않고 지울게요. 자, 재량에 따라서 자기 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 범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야. 밑에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충족하고 있을 때 재량에 따라서 자기가 아닌 부작위 범으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형소법에 나오죠. 어디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하냐? 의 문제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 가능하다. 즉,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 가능 여부에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라면 공소 제기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야. 왜? 부작위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물론 앞에서 이 판례들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인정했고, 밑에도 위계에 따른 공직방, 범인 도피죄, 증거인멸죄만 인정했다고 해서 부작위 범위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있긴 있잖아요. 다만 자기만을 먼저 검토해봤을 뿐이지. 그래서 부작위 범도 나름 존재하기 때문에 검사 재량에 따라서 부작위 범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